사막,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뿐이던 땅, 물도 없고 자원도 없고 심지어 역사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어촌, 그저 지나치는 길목에 불과했던 곳.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찢어 올랐고 우주에서도 보이는 인공섬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기온 50도를 넘나드는 불모지가 단 50년 만에 글로벌 금융과 권력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 뒤에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퉁 가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았고 위험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으며 사막 위에 미래를 건설한 자들이었습니다. 냉혹한 결단력, 외과 수술처럼 정교한 권력 운영,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야망. 막툼 가문은 사막을 돈이 흐르는 제국으로 바꿔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나는 도시 뒤에 숨겨진 권력의 계산, 실패의 그림자, 그리고 세계가 모르는 막퉁 가문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칩니다. (18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두바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만 해안가 끝자락에는 이름도 없는 작은 어촌이 하나 있었을 뿐이었죠. 건조한 공기와 바닷바람이 전부였던 이곳에서 사람들은 야자수, 잎과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에 살면서 대추 야자와 생선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바다에서는 진주가 나왔지만 그것만으로 부를 축적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온통 조수 간마차에 달려 있었고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던 겁니다. 남쪽 사막 깊숙한 곳, 리와 오아시스라는 곳에는 바니 야스라는 부족 연합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물 몇 개와 낙타에 의존하며 생활했는데 부족의 힘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문들 사이에 불안정한 동맹 관계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부다비를 다스리던 알부 팔라 가문과 그들의 사촌뻘 되는 알부 팔라사 가문이 있었는데 이 알부 팔라사 가문이 나중에 두바이를 세우게 되는 주인공들이에요. 수십 년간 이들은 셰이크 타누운 빈 샤크부트 알 라얀이라는 통치자 밑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타누운은 조심스럽지만 존경받는 리더였고 경쟁 관계에 있는 형제들과 가문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죠. 1833년 타누운이 사망하면서 권력은 그의 동생인 칼리파 빈 샤크부트에게 넘어갔어요. 야심만만했던 칼리파는 왕좌를 확고히 다지고 싶어 했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부족 전체에 배신과 음모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칼리파가 친족을 제거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사촌들이 그를 몰아내려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했죠. 사막에서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전쟁이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당시 통치자의 자리란 게 법률이나 군사력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충성심과 공포심으로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칼리파가 권력을 잡자마자 모든 형제, 모든 사촌이 잠재적인 위협이 됐던 겁니다. 1833년 늦가을의 어느 조용한 저녁, 칼리파는 경쟁자들을 리와의 성대한 결혼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가문 간의 화합을 기념한다는 명목이었죠. 알부 팔라 가문, 알부 팔라사 가문, 그리고 부족의 원로들이 모두 모였어요.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통치자가 신호를 보냈고 순식간에 칼들이 뽑혔습니다. 축제는 혼돈과 피바다로 변했고 알부 팔라사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천막 안에서 살해당했어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학살의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바니야스 부족 내부의 평화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고 알부 팔라사 가문 사람들은 가족과 집 그리고 아부다비 통치자들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죠. 오바이드 빈 사이드와 막툼 빈 부티, 이 두 사촌은 굴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모아 북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수백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낙타의 짐을 싣고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을 시작했죠. 몇 주간의 고된 여행 끝에 그들은 해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모래를 가로질러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개울을 발견했습니다. 강둑을 따라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오두막 몇 채가 있었는데 어부들과 진주 잠수부들의 집이었어요. 오바이드와 막툼은 이곳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개울은 배들을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었고 근처 무역로는
오만과 인도에서 오는 상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아무도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죠. 그들은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상인들을 환영했고 사람들은 이 정착지를 두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이미 강력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1800년대 초반 영국 제국은 인도양을 가로질러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 대부분을 장악한 뒤 아라비아만을 거쳐가는 무역로까지 확보하고 싶어 했죠. 이 해역은 작은 항구들과 부족들, 경쟁하는 셰이크들로 가득했는데 영국이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인도로는 배들의 안전한 통행이었어요.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 영국은 아라비아 해안으로 영향력을 넓혀갔고 지역 통치자들에게 해상법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1819년 영국은 인도에서 함대를 보내 라스 알 카이마를 공격해서 배와 요새를 태워버렸고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카와심 함대를 완전히 파괴했어요. 이 전투로 그들의 힘이 무너졌고 모든 해안 통치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죠. 저항하면 무너진다는 거였습니다. 두바이의 새 지도자들인 막툼 빈 부티와 오바이드 빈 사이드에게 교훈은 분명했어요. 아무도 영국 제국의 힘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1820년 이 지역 통치자들은 영국과 일반 해상 조약에 서명했는데 해적 행위를 끝내고 안전한 무역로를 보장하며 외교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영국에 넘기는 내용이었죠. 두바이에는 어느 정도의 안전도 가져다 줬습니다. 영국의 보호 아래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작은 항구는 평화로운 피난처를 찾는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영국과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막툼 통치자들은 단순하게 통치했어요. 분쟁을 해결하고 무역업자들로부터 적당한 세금을 거두고 상업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 두바이는 작지만 믿을만한 항구가 됐습니다. 진주 채취와 어업 그리고 적당한 무역으로 살아남고 있었죠. 그런데 부는 링게나 바레인 같은 떠오르는 항구들로 빠져나갔고 오래된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었어요. 곧 그 정체를 깨고 두바이를 세계에 개방할 통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셰이크 막툼 빈 하셔 알 막툼은 1878년경 통치 가문을 세운 막툼 빈 부티의 손자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개울 근처에서 자라면서 인도와 페르시아, 동아프리카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배들을 지켜봤고 호기심 많고 절제력 있으며 유난히 앞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상인들이 이윤과 세금, 항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막툼은 19세기 말에 권력을 잡았는데 아직 젊었지만 이미 상인 가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바이는 바레인이나 링게에 비하면 작고 가난했어요. 셰이크 막툼은 무역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죠. 어느 선선한 저녁, 개울을 따라 걸으면서 그는 낮은 관세를 찾아 다른 항구로 방향을 틀어가는 배들을 지켜봤고 그 순간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문들을 불러 모으고 두바이가 뭔가 대담한 일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무역에 대한 모든 세금을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어요. 1894년 셰이크 막툼은 관세를 폐지하는 법령에 서명했고 특히 높은 세금을 피해 달아난 페르시아 상인들이 떼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안전과 낮은 비용, 그리고 영업의 자유를 찾았죠. 데이라와 부르 두바이의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두바이는 상업의 자석이 됐어요. 몇 년 만에 개울이 화물선으로 가득 찼고 마을은 지역 무역 중심지로 확장됐습니다. 자유무역항 혁명 이후 두바이는 빠르게 변했어요. 무역세가 없자 걸프 전역의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개울은 인도와 페르시아, 동아프리카에서 온 물품을 싣고 오는 배들로 가득 찼습니다. 데이라의 작은 상점들이 문을 열었고 모래에서 새 집들이 솟아났으며 공기는 거래의 소음으로 가득 찼죠. 처음으로 두바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새로 도착한 사람들 중에는 남부 페르시아의 작은 마을 바스타크 출신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자르 통치자들 아래서 높은 세금과 제한을 피해 도망친 무역상들과 건축업자들, 장인들이었어요. 셰이크 막툼은 그들을 환영하며 개울 남쪽 강둑을 따라 땅을 제공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바람탑이 있는 집들과 좁은 골목들을 지었는데
그곳은 알-바스타키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페르시아 건축과 무역 네트워크, 자본을 두바이 중심부로 가져온 지구였죠. 이주와 무역이 두바이를 풍요롭게 만들었고, 이제 새로운 종류의 산업이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바다에서 걸프의 잔잔한 물속에 숨겨진 진주의 반짝임에서 나왔습니다. 진주 산업은 1800년대 후반에 조용히 시작됐는데, 어부들이 굴을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 때문에 잠수하기 시작했을 때였죠. 걸프의 얕고 따뜻한 물은 진주 굴에 이상적이었고, 잠수가 계절 작용해서 수천 명의 남자들을 위한 풀타임 생활 방식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수백 척의 배가 두바이 크릭에서 진주를 찾아 출항했는데, 각 배에는 잠수부들과 밧줄잡이들, 무역상들이 탔어요. 잠수부들은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질 때까지 일했고, 코마개와 돌추, 허리에 묶은 바구니만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잠수했고, 매번 거의 1분 동안 숨을 참았죠. 1900년대 초반까지 진주 채취는 두바이 경제의 중추가 되어 대부분의 수입과 고용을 제공했습니다. 이 호황으로 두바이는 번화하고 부유한 항구로 변했어요.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이 만든 새로운 종류의 진주가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일본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미키모토 코키치라는 사람이 진주를 인공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실험했는데, 그와 과학자 그룹은 작은 구슬과 굴 조직 한 조각을 살아있는 굴 안에 넣으면 그 생물이 그걸 진주층으로 코팅해서 완벽한 진주를 만든다는 걸 발견했어요. 과정은 몇 달이 걸렸지만 결과는 놀라웠죠. 1916년까지 일본은 천연 진주와 똑같이 보이지만 가격은 훨씬 싼 양식 진주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 진주들이 세계 시장에 도달하자 구매자들은 더 이상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어요. 봄베이와 파리의 상인들은 더 싼 일본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천연 진주 가격이 붕괴됐습니다. 수세대 동안 이 산업 하나에 의존해온 걸프의 무역상들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부가 사라지는 걸 목격했죠. 두바이에서 그 충격은 파괴적이었어요. 배들은 부두에 묶여 있었고, 잠수부들은 일을 잃었으며 많은 가족들이 빚에 빠졌습니다. 한때 영광을 정의했던 진주들이 이제는 나무 상자 안에서 팔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굴 안에 작은 구슬 하나가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니 말이죠. 거의 하룻밤 사이에 수세기 동안 경제와 전통을 떠받치던 것이 그냥 무너져 버렸고, 한때 진주 위에 떠있던 도시가 이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진주 산업의 붕괴는 두바이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진주와 무역상들로 가득했던 시장들이 이제 반쯤 비어 있었고, 많은 가족들이 수입을 잃었으며 빚이 쌓여갔어요. 셰이크의 금고는 바닥났고 상인 엘리트들조차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그 어려움은 곧 정치적 폭풍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잘못된 관리와 경제 붕괴에 좌절한 영향력 있는 상인들 그룹이 모여 변화를 요구했어요. 그들은 지출과 무역, 세금에 대한 결정을 돕기 위해 마젤리스, 즉 평의회를 요구했는데, 많은 이들이 통치 가문에 가까운 동맹이었습니다. 처음에 셰이크 사이드는 동의했어요. 마젤리스가 모여서 토론하고 정책 초안을 작성했고, 잠시 두바이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권력이 공유되고 결정이 전통이 아닌 이성에 따라 이뤄지는 시대 말이죠. 하지만 평의회가 통치자의 세금과 계약에 대한 통제권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셰이크의 권력을 완전히 제한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두바이에서 막툼 통치에 바로 그 기반에 도전하게 될 것이었죠. 1938년 말까지 두바이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셰이크 사이드와 그의 충성스러운 베두인들은 부르 두바이를 장악했고, 개혁주의자들은 개울 건너편 데이라를 요새화했어요. 1939년 3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기 위한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의 결혼식에서 또다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에서 총성이 터졌고, 마젤리스 지도자인 하슈르 빈 라시드가 아들 및 여러 개혁주의 동맹자들과 함께 총에 맞아 죽었어요. 두바이 결혼식에서 두 번째 학살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마젤리스는 사라졌고 개혁주의자들은 추방되거나 처형됐습니다. 셰이크 사이드는 무력과 영국의 승인으로 통치를 유지했어요. 한편 세계는 변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1932년 바레인에서, 그 다음 1938년 쿠웨이트에서, 마지막으로 193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였죠. 흑금이라고 불리는 석유가 새로운 부의 척도로 진주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두바이는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 회사의 자회사인 석유 양업권 유한회사와 첫 석유 양어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거래는 회사의 통치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에미리트 전역에서 탐사하고 시추할 권리를 줬고, 영국 기술자들이 도착해서 조사 지도와 시추 장비,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두바이가 곧 부유한 이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고 꿈꾸기 시작했죠. 그러나 땅속 깊은 곳의 현실은 그들의 희망과 달랐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두바이 아래의 암석층이 너무 얕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고, 1940년 제벨 알리와 마르암 근처의 시험 유정에서는 짠물만 나왔습니다. 1940년대 중반까지 석유부는 두바이를 지나쳐갔어요. 바레인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두바이는 여전히 생선과 대추야자를 거래하고 있었죠. 석유를 찾지 못했지만 두바이의 운명은 곧 바뀌게 됩니다. 젊은 비전가가 일어나서 곧 도시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대담한 계획을 세울 것이었어요.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은 1912년에 태어났는데, 굶주림과 쇠퇴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 두바이를 이끌었던 셰이크 사이드 빈 막툼의 아들이었어요. 라시드는 개울 근처에서 자라면서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걸 지켜보고 진주 시절에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조용하고 사려 깊고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지역 학자들 밑에서 공부했지만 진짜 교육은 시장을 걸어다니며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데서 나왔죠. 1930년대 후반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라시드는 더 많은 책임을 맡기 시작했고, 무역에 대해 조언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외국 상인들과 영국 관리들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1958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라시드는 차분한 자신감으로 왕좌를 이어받았어요. 돈은 부족했지만 잠재력은 풍부한 도시를 물려받은 겁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무역과 상업의 생명줄인 두바이 크릭이 퇴적물로 막히고 있었습니다. 더 큰 배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고, 무역상들은 바레인이나 쿠웨이트에서 화물을 하역해야 했어요. 상인들은 개울이 막히면 두바이가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죠. 라시드는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두바이 경제가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쇠퇴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1959년 그는 준설 도박이라고 알려진 것을 시작했어요. 석유 수입도 없고 현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라시드는 쿠웨이트로부터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43만 파운드를 빌렸습니다. 영국 기술자들이 이끄는 이 프로젝트는 기계식 준설선을 사용해 걸프 입구에서 데이라와 부르 두바이 시장까지 개울을 깊고 넓게 만들었어요. 작업은 약 2년이 걸렸고 수천 톤의 침전물과 진흙을 제거했습니다. 완공되자 수로는 대형 무역선이 도시 중심부로 직접 들어와 정박할 수 있을 만큼 넓어졌죠.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무역이 급증했고 상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배들이 다시 줄을 섰습니다. 갑자기 두바이는 무스카트와 바레인 사이 어디에서든 가장 분주한 항구가 됐어요.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1960년까지 준설된 개울은 두바이의 상업 동맥으로 변해서 걸프 전역에서 배와 상인들, 그리고 재산을 찾는 사람들을 번화한 해안으로 다시 끌어들였어요. 두바이는 상인들의 천국이 되었지만 곧 훨씬 더 비밀스러운 무역의 관문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제국이 조용히 그림자 속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거든요. 1960년 개울 준설은 두바이를 중동과 남아시아 사이에 완벽한 중개 지점으로 만들었어요. 이 시기에 외화 부족에 직면한 인도가 1962년 보유고를 보호하기 위해 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에게 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돈과 은행, 심지어 정부까지 불확실할 때 부를 보호하는 안전한 방법이었던 보험이었죠. 두바이 상인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자유무역 정책과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서 런던과 스위스, 베이루트에서 금을 합법적으로 수입한 다음 아라비아해를 건너 인도로 몰래 운송하기 시작했어요.
런치라고 알려진 작은 나무 다우선들이 대추 야자와 천자루 아래 숨긴 금괴를 실어 날랐죠. 인도 서부 해안 근처에 도착하면 금은 밤에 어무 아래 하역되어 봄베이와 케랄라의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팔렸습니다. 1960년대 후반까지 두바이는 금의 도시로 알려지게 됐어요. 이 거래는 막대한 이윤을 가져왔고, 일부 추정에 따르면 매년 108톤에서 215톤의 금이 두바이를 거쳐갔으며 그 대부분이 인도로 향했습니다. 이 호황은 두바이 경제를 되살리고 시장을 채우고 도시의 위엄과 보상의 중심지로서 세계적 인정을 안겨줬죠. 1960년대 후반, 두바이는 스스로를 활발한 무역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있었지만 그들을 지켜주던 거대한 보호막, 영국 제국은 서서히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비병이 물러나자 그 빈자리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공백을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그 틈이 중동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내 경제 위기에 흔들리고 있었고 한때 걸프를 좌우하던 그들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었죠. 결국 1968년 영국은 1971년까지 걸프에서 완전 철수를 선언합니다. 그 순간 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를 포함한 작은 휴전국들은 말 그대로 아무 보호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남겨진 신생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인프라도 없이 제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그들은 세계의 거센 변화 속에서 순식간에 삼켜지거나 익혀질 위험에 처해 있었죠. 이 극적인 순간 아부다비의 지도자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라얀이 움직였습니다. 석유로 부유했고 누구보다 큰 비전을 가진 그는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 단결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역으로는 번성했지만 석유도 방어력도 부족했던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1968년 2월 두 사람은 두 영토의 경계에 있는 외로운 사막지대 아르구브 엘 세디라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초라한 천막 한 채뿐이었지만 그곳에서 내려진 결정은 중동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출발점이 되었죠. 두 지도자는 지배가 아닌 협력, 서열이 아닌 평등한 연방국가를 만들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 동안 이 비전은 점점 더 큰 형태로 확장되었고 샤르자, 아즈만, 우말 쿠웨인, 푸자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 알 카이마까지 논의에 합류하면서 하나의 국가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논쟁, 특히 리더십과 통화, 군사 통제에 대한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971년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가 탄생합니다. 셰이크 자이드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셰이크 라시드는 부통령이자 총리로 새로운 연방을 이끌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시기 두바이에 그리고 막툰 가문에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두바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아부다비는 1958년에 석유를 발견했고 카타르는 1940년, 쿠웨이트는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미 석유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찾지 못한 채 이웃들이 부자가 되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1940년대 제벨 알리, 마르함, 주메이라 근처에서의 수많은 시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나 셰이크 라시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프 땅 어디엔가 두바이를 위한 석유가 숨어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은 결국 두바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1966년 두바이는 미국의 콘티넨털 석유 회사 코노코와 새로운 탐사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조사선은 두바이 해안에서 60km 떨어진 바다 파테 해상 유전으로 향했죠. 1966년 9월 파테 1호 시추공에서 마침내 두바이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가 해저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했습니다. 두바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2년 후에 시작됐고 1969년 첫 원유는 일본으로 향하는 대형 유조선에 실려 파테 해상을 떠났습니다. 물량은 아부다비만큼 크지 않았지만 두바이에게 이 석유는 돈이 아니라 기회였죠. 당시 두바이가 받기 시작한 석유 수입은 연간 약 3,300만 달. 그 돈은 곧장 셰이크 라시드의 금고로 들어갔고
두바이는 처음으로 버티는 도시에서 만드는 도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깔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발전소와 주택이 들어서며 모래뿐이던 스카이라인 위로 철골 구조물들이 치솟기 시작했죠. 두바이는 이제 생존이 아니라 건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셰이크 라시드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972년 그는 두바이 최초의 심해 항구 포트 라시드 건설을 결정합니다. 대형 원양선까지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항구였죠. 1976년 포트 라시드는 5개의 선석으로 문을 열었고 곧 30여량로 확장되며 걸프 지역에서 가장 바쁜 해운 허브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 두바이의 야심을 상징할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두바이 세계무역센터 1978년 완공된 39층짜리 마천루. 당시 중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시대보다 먼저 하늘로 치솟은 이 건물은 라시드의 비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바로 수직의 야망. 두바이가 꿈꾼 만큼, 아니 꿈꿀 수 있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선언이었죠. 라시드는 사치를 위해 빌딩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고 항구와 고층 빌딩을 허영의 건축물이 아니라 두바이를 영원히 자급자족하게 만드는 엔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망은 육지를 넘어 바다로까지 확장됩니다. 1979년 두바이에서 남서쪽으로 38km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거대한 건설이 시작됩니다. 제벨 알리 항구.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항구죠. 1985년 완공된 이 항구는 무려 72개의 선석과 방대한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가 두바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온 화물선들이 제벨 알리에 정박했고 두바이는 더 이상 작은 무역항이 아니었죠. 글로벌 해운, 물류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고 있었던 겁니다. 1980년대 중반 두바이는 더 이상 작은 사막의 에미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석유가 불씨를 지폈지만 이 도시를 움직이게 한 건 비전이었죠. 그리고 그 비전은 세계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셰이크 라시드는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수 있지만 무역은 영원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셋째 아들, 1971년부터 국방부 장관을 맡아온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석유 수입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 두바이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변신시켜야만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도시의 미래를 넘어 걸프 전체의 게임의 규칙을 바꿀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떠올린 답은 간단했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이나 다름없었죠.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를 만들자. 세금도 없고 규제도 없고 외국 기업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구역. 바로 프리존이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그 대담한 비전은 제벨 알리 항구 옆에서 현실이 됩니다. 제벨 알리 프리존의 탄생이었죠. 중동에서 이런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업이 땅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전 세계로부터 물품을 자유롭게 들여오고 내보낼 수 있는 곳.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세계는 곧 반응했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미국, 거대 기업들이 앞다투어 두바이의 이름을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끝날 무렵 프리존에는 320개 이상의 회사가 운영되었고 제벨 알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역지대 중 하나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두바이가 석유 도시로 불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개방성과 야망, 그리고 거침없는 기업가 정신으로 쌓아올린 21세기형 비즈니스 도시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동시에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도시를 위해 이어온 쉼 없는 추진력은 결국 그에게 큰 부담을 주었죠. 그리고 1990년 10월 7일 두바이의 현대화를 이끈 개혁가이자 창조자 셰이크 라시드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단계가 열립니다.
장남 셰이크 막툼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고 신중하고 차분한 리더십으로 도시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 곁에서 외교와 인내를 배워온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제벨 알리 항구와 프리존이라는 혁명을 설계한 두바이의 전략가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바이의 비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로 부상합니다. 형 막툼과 동생 모하메드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꿈꿨던 두바이를 이어받되 그보다 훨씬 더 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이제 두바이는 또 한 번 거대한 변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계가 두바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 폭발적인 성장의 서막이 됩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두바이를 단순한 지역 중심지가 아니라 뉴욕, 런던,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상상했습니다. 초점은 더 이상 전통적인 무역이나 항구가 아니었어요. 도시의 이미지, 인프라, 그리고 야망 자체가 새로운 자원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석유는 유한하지만 인프라는 끝없는 부를 만든다. 공항, 항구, 초고층 건물, 이 모든 것이 석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석유가 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바이는 대담한 전략을 채택했죠. 크게 빌리고 빠르게 짓고 상승하는 부동산 가치를 다음 프로젝트의 연료로 삼는 방식.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략은 한동안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몇 년도 아닌 거의 하룻밤 사이에 재편되었고 1999년 완공된 부르즈 알 아랍은 두바이를 단숨에 세계의 주목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에미리트 항공은 대륙을 종횡으로 잇는 글로벌 허브로 성장했고 2002년에는 세계 최대 인공섬 팜 주메이라가 이어 더 대담한 월드 아일랜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4년에는 뉴욕과 런던의 금융기관들까지 불러들이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가 문을 열었고 뒤이어 두바이 몰, 부르즈, 칼리파, 다운타운, 두바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들도 차례로 착공됐습니다. 두바이는 야망을 도시의 형태로 만든 살아있는 심볼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성장의 뒤에는 거대한 취약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확장은 빛 위에 세워진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월드, 나키에, 두바이 홀딩 같은 국영 기업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수백억 달러를 차입했고 언제든 신용이 막히면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악몽 같은 순간은 2008년 가을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어붙자 두바이의 성장 엔진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만에 위기는 뉴욕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 걸프 지역까지 번졌고 결국 2009년 두바이 월드는 280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두바이가 겪은 가장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멈췄고 도시를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항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긴급 자본 투입이 없다면 두바이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셰이크 모하메드에게 이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한 두바이 모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가장 개인적인 위기였죠. 이것은 셰이크 모하메드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기적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변할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러던 2009년 12월 마침내 구원이 도착했습니다.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얀의 아부다비가 UAE 중앙은행을 통해 108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며 두바이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어요. 두바이의 금융 시스템을 붙잡고 숨을 불어넣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부채는 재조정됐고 신뢰가 천천히 돌아왔으며 시장의 공포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핵심 프로젝트들이 다시 움직였고 두바이는 겨우 다시 일어섰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2010년 1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개장했을 때 그 이름은 부르즈 두바이가 아니라 부르즈 칼리파였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이 건물은 말 그대로 거대한 감사합니다를 도시 위에 새긴 기념비였죠. 금융위기의 충격 이후 두바이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깊이 흔들렸어요. 이제 필요한 건 또 다른 변신, 또 다른 도전의 지도였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내놓습니다. 두바이 2040 도시 마스터 플랜. 그에게 이 계획은 단순한 도시 재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두바이는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는 선언이었죠. 플랜은 도시 전역을 다시 그리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데이라와 부르 두바이, 다운타운과 비즈니스 베이, 두바이 마리나와 JBR, 엑스포 2020 센터,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까지 두바이의 핵심 구역을 21세기 글로벌 도시 표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두바이는 전혀 다른 단계로 진입합니다. 보다 공격적이고 더 자신감 있는 두바이. 팬데믹의 충격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바이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반등했고 외국인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두바이의 부동산 가치는 무려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날 석유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비석유 경제로 탈바꿈했고 인구는 375만 맛을 넘었으며 그중 88% 이상이 외국인이죠. 관광, 무역, 제수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두바이 국제공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 허브 중 하나입니다. 두바이는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석유 없이도 사막 위에서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돌아보면 두바이를 움직인 힘은 행운도 석유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리더십이었죠. 셰이크 라시드는 사막 위에 도시를 그려넣었고 셰이크 모하메드는 붕괴의 순간을 또 하나의 출발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한계를 벽이 아니라 설계도로 바라봤다는 것. 막툼 가문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정치적 갈등과 석유 가격에 묶여 있을 때 두바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쌓고 확장하고 다시 재발명했죠. 이 규율과 대담함의 조합이 작은 항구 도시를 글로벌 무대의 플레이어로 밀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우연히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의지로 탄생한 도시라는 것. 앞으로 어떤 위기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이 도시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시 설계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두바이를 지속될 도시, 살아남는 도시, 그리고 끝내 승리하는 도시로 만드는 힘입니다.